스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3년 12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베트남의 뭐 GDP의 3%에 육박하는 그 횡령사건 반부패 운동을 그 소개하면서 그것을 베트남 그 당 총서기가 중국 시진핑한테 배운 것 같다 해가지고 그것을 충분조건 논리로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필요조건 논리로 한번 표현을 해 봤습니다. 시진핑 1인 독재 권력 구축, 권위주의 정권이 오래 갈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 3기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이 필요 조건이란 건 대립 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요거를 그 필요 조건 논리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1인 독재 권력 구축을 위하여는 반드시 정치 파벌 제거를 해야 한다. 정치 파벌 제거를 위하여는 반드시 반부패 운동을 벌여야 한다. 아울러 어, 1인 독재 권력을 구축하려면은 전 인민의 민심을 획득해야 한다. 전 인민의 민심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부유를 성공해서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따라서 반부패 운동과 공동부유는 사실상 대립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대립관계로 만들어서 중국이 문제가 있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이 점선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반부패 운동은 공산당 감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공동부유 빈부격차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요즘 시진핑 엉아가 하는 행보를 보면은 공동부유가 아니고 공동빈곤으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자기네들은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국유화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또 국유기업을 옹호를 좀 지원을 많이 하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 빈부격차 해소가 안 되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저항 세력 발생이라고 표현을 해 봤습니다. 중국에서 저항 세력이 발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공산당 감시 사회와 저항 세력 발생이라는 것은 대립 관계가 되겠죠. 이런 거는 미래 영화라든지 또 이 민주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감시 사회와 그다음에 이 저항 세력 간의 어떤 그런 영화들도 이미 우리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글로 표현한 거고요. 현재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 시진핑의 지금 현재 정책은 민간 기업이 너무 커지면은 글로벌화 되면은 그거를 죽이고 국영 기업만 정부 혜택을 받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거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의문점이 들어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3대 세습까지 하면서 그 권위주의 정권,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은 아예 저항 세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한 거 아니냐? 어, 뭐 자기 고모부까지 처형을 할 정도니까. 그래서 시진핑 엉아가 거꾸로 자기가 장기 집권을 하려면은 김정은이 북한한테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1945년 이후에 북한 정권을 수립하고서 지금까지 3대 세습인 김씨 왕조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왕조라고 볼 수 있겠죠. 공산당 애들은 이제 이시조선 때의 그 양반 세력이라고 보면은 나머지 모든 백성들, 인민들은 음, 이 착취나 이런 속에서 그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래도 그 장기 집권으로 해서 3대 세습까지 해서 요즘 가만 보면 4대 세습까지 가려고 아우성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갈래는지 좀 매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5일 배민영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간첩법, 이민청, 국가배상법, 한 등판 힘입어 속도 낼까라는 제목으로 이민청을 하반기에 만들기라고 했는데 못 만들고 결국 넘어가는데 결국 국회에서 법이 뭔가 잘 통과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간첩법도 그렇고 국가배상법도 그렇고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발의한 형법 개정안 등이 있고 한 법무부 장관 때 역점 법안 삼았지만 야당은 한동훈 노일 의제에 맞게 지지분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한 한동훈이죠. 한은 사실상 여대표로 카운터파트 역할을 지금 맡았다. 법안 통과 정치력 발휘할지 관심이 증폭된다. 한 좋은 정책들 빛발할 일 없을 것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간첩법안의 핵심은 현행 형법상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에서 외국 및 외국인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로 고치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올해 그 삼성에서 그 기술을 빼돌려 가지고 반도체 공장 도면을 중국에 그 넘긴 게 이제 그 사실상 간첩 같은 매국노 행위인데 이거를 처벌할 게 없다 이게요. 그게 현재 우리나라 그 이 보안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적을 북한으로만 지명을 해 넣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 한 지명자도 격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중국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게 되죠. 그래서 저는 법을 야당이 저지하든지 말든지 간에 저는 전에부터 얘기한 게 우리나라 국방백서에 중국을 북한과 함께 주적으로 국방백서에 지정 일단 해라. 그러면은 이게 간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중국이라고 북한하고 중국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칭을 안 하는 간첩법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야당이 이걸 이용해 먹을 수도 있겠죠. 외국과 적국이 가변적이라면 미국과 일본의 예를 들어서 그 기술을 뭔가 넘긴다, 우리나라한테 불이익이 되는 그런 걸 내미면은 그것도 이제 야당에서는 간첩법으로 몰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민청 관련법하고 국가배상법도 난제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까지 이제 그 관심사는 2024년 4월 보수 정권 총선 승리의 무엇이 핵심 문제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 현재 그 보수 정권이 그 다수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개인적인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요. 이것도 필요 조건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이거는 미완성의 표시인데 아무래도 요거는 저기 그 이 제 그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숙제 성격으로 했는데 에, B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요. 보수 총선 승리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뉴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뉴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여야 내에 포진되어 있는 친중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반드시. 왜냐하면 아까 그 이 중국은 주적이라는 관점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 중국에 그 우리나라 그 국익을 팔아먹은 그런 것이 매국노고 간첩이지 뭐 아니겠어요. 어쨌든 친중 세력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동시에 아울러서 뭔가 그 C도 필요 조건이거든요. 이 보수 총선 수리를 위해서. 그 제가 생각하는 필요 조건의 그 핵심적인 하나는 우리나라가 남남 갈등을 하고 있죠. 동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서 갈등 이게 아주 해묵은 그 이 항상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은 그 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색깔이 그냥 거의 그냥 뭐 이 색칠하다시피 하는데 야 이거 해도 너무하다. 그래서 동서 갈등 해소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흐리게 표현했어요. 다른 필요 조건이 있으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뭐 좀 전문가인 그 국힘의 어떤 그 전략가나 지략가들이 있다면 저한테 거꾸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총선에 승리하려면은 호남 지방의 민심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서 갈등 해소를 해야 된다. 동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요게 이제 숙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친중 세력을 제거하는 것과 뭘 새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대립 관계가 형성이 될 거다. 그래서 그것은 대립 관계를 해소해야만이 보수가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주입책, 해결책, 큰 뭐 혁명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이 주입이라는 인젝션을 용어를 쓰는 얘기는 주사위법처럼 백신 주사를 놓듯이 그렇게 그 조그만 주사 한 방울 놓고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저는 바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잠정적으로 하면은 결론은 그거죠. 호남 지방의 경제력을 키워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그 영남 그러니까 경상 지방의 그 산업이 더 발전했다는 것은 뭐 경부고속도로가 놔지면서부터도 그것은 이제 기정화 사실이고 사실 지리적인 측면에서 봐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고속도로부터 뚫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맞을 겁니다. 일본 애들이 왜 부산을 통해 가지고 한양으로 갔겠어요? 그 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유통이라든지 산업의 발전 유통 경로가 서울과 부산을 관통하게 돼 있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호남 지방이 손해를 봐가지고 지금 대립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서해안을 발전시키면 될 거 아니냐? 호남 지방을 주로 이제 그 산업지대라는 것은 이제 해안 지방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교육들이 활발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샘플로 새만금에 발전시키고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말하자면은 이 산업이 크게 일어나서 일본만 하더라도 그 서쪽 그 구마모도 그 큐슈의 구마모도 쪽에 일본 TSMC 아니 대만의 TSMC가 들어와 가지고 뭐 1조 원이 들어가는데 5천억 엔이나 그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그 세계적인 기업이나 뭐 이런 거를 강력히 유치해서 또 반도체, 뭐 삼성 반도체라도 지금 뭐 경기 지방이라든지 충청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반도체들이 좀 있는데 이 서해안 광양에 물론 광양제철소가 내려가 있습니다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많이 경제를 또 4차 산업 이런 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인프라를 더 좀 발전시켜야 될 거고 또 투자가 또 이 호남 지방 쪽으로 많이 일어나야 될 거고 충남 뭐 당진 뭐 이런 쪽으로는 계속 좀 확대가 돼 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획기적으로 그 공약을 발표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외국 자본은 저는 중국 자본은 제외하고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미 자본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 네덜란드의 ASML이라든지 뭐 그런 데도 있고요. 유명한 제약회사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굴뚝 공장 말고 아주 그 4차 산업 이런 쪽으로 또 로봇 공장 같은 것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지금 해서 그 호남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잠깐 여기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어디서 저도 읽은 글인데 옛날에 클린턴만 하더라도 It's the economic stupid라는 정치 캐치프레이즈를 그 표어를 만들어서 선거전에 이겼는데 이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It's the identity. 문제는 정체성이야. 바보야. 요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된 민색 판단을 내세워. 요거 누가 얘기했는지 누가 얘기했는지 말해도 누가 얘기했는지 알 거예요. 현 여당을 공격하는 야당이라면 다리를 헛짚은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LG경제연구원은 민생 파탄이 현 정부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인 거죠. 그 경제가 그 좀 다운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 이 세계적인 문제죠. 내년 경제 성장률 1.8%, 2년째 2% 밑돌아 저성장 고착 우려. 신호공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고물가 금리 재고 부담, 이 재고 제가 하고 있죠. 재고의 증가는 GDP의 증가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지금 이중성이 있는 거죠. 재고 부담이 있어가지고 돈이 안 돈다는 거 아니에요. 또 재고에 돈이 묶여 있어가지고 부동산 PF 등의 소비 투자 부진하다. 민간 소비 1.5%, 설비 투자 마이너스 0.3%, 건설 투자 마이너스 0.6%, 수출은 근데 2.1% 오를 것 같다. 한은 하반기 0.5%포인트 금리 인하, 채권 만기 PF 부실로 금융, 자금시장 악화 가능성도 있다. 통화 환율 전망을 했고 경제 전망을 이렇게 그 2024년도 했습니다. 1.8%. 그 마이너스가 되는 게 건설 투자 마이너스 되고 설비 투자 마이너스 될 거고 수출은 좀 늘어날 거고 수입은 그 상대적으로 적게 늘어나서 무역 수지는 흑자가 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1.8% 경제 성장이 있는데 물가 상승률이 2.8%면은 1%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둔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가 둔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디플레이션에 간다는 얘기예요. 미국도 2024년도 GDP 성장률 둔화 전망, 요거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그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도 내년에는 뭐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도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부동산발 어, 왜 커지는 부동산발 금융불안, 못 갚는 건설업 은행 대출 1년 새 2배로 아까 그 PF 대출 잔액 연체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금융기관 건설 부동산업 연체율도 0.72에서 1.75%, 2.4배로 증가했다. 하는 부동산 시장 하방 위험, 연체율 추가 상승 가능성 경고 해서 쭉 최근에 부동산 PF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5대 은행에도 1년 새 2배로 됐다. 그래서 제2금융권들이 돈을 많이 댔는데 제2금융권이 지금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뉴스들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은도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또 지금 뉴스가 나고 있습니다. 2024년이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우리 기운내라고 그 신문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한국인은 약속 무조건 지킨다. 정주영이 심은 신뢰 여전히 굳건. K건설 중동 진출 50년인데 옛날에는 이제 그 기술은 별로 없더라도 그 우리 그 현장 육체 근로 노동자들이 대거 갔는데 이제 우리도 노동자들이 없으니까 이제 기술 그 건설 기술 수출로 이 다시 그 중동 건설 붐이 이번에 오지 않겠냐. 그래서 사우디에서 현대건설과 삼성 엔지니어링은 작년 7월 아람코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죠. 중장기 성장 프로젝트 남해 프로그램을 통해 아람코의 건설 설계 조달 시공 EPC 부문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 그 선대 그 정주행 회장이 그 주바일이라는 데에서 그 찍은 사진인데 현대건설 제공입니다. 어쨌든 그 돈 버는 사람들은 배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이 정도면 노인네가 배가 안 나왔죠. 정력도 좋고, 저건 말이죠. 정력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요소를 냈네요. 김관진 전투형 강군의 핵심은 어, 강인한 정신력과 훈련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해서 유용원 군사 전문 기자가 조선일보를 통해서 했는데 김관진 씨가 문재인 정부 때 많이 곤혹을 치른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언제 국방혁신이 부위원장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첫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잠깐 최근에 그 제약이론 에세이라면서 그 의사소통 과정의 그 훈련, 군대 해결 방법은 훈련, 이거를 강조한 바가 있죠. 훈련이라는 것은 의사소통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도 밑에 의견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불허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똑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국방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현재 뭐 많이 뉴스에 나왔던 한국형 삼축 체제에 대한 설명도 또 뭐 이 부위원장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 연합뉴스 쪽에서는 이 마지막 회의 때 김관진 그 부위원장하고 지금 이 저기 누구죠?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한기호, 요 왼쪽에 계신 분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이 세 사람이 무슨 국가안전보장회의인가 거기에 하기 전에 이제 찍힌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관진 씨가 궁금해서 뉴스를 좀 많이 이 편집을 했어요. 미국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래전을 위해서 그 소프트웨어 국방혁신단이라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 등에 설치 뭐 이런 거 미국 소개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전력 획득, 무기 도입, 그 소프트웨어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게 이제 속도전이 그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거로 지시했다 그러고 여기에 이제 기존 획득 절차와 별도로 신속 획득 절차와 소프트웨어 획득 절차를 신설하고 미 국방혁신단과 같은 민군 가교 역할 기관을 설립해 민간 기술이 군에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 우리나라 군이 뭐 소프트웨어 만드는데 14년이 걸렸다고. 그래서 곤란하다. 세상이 급변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유영원 그 군사 전문 기자가 김관진 부위원장을 그 프로필을 간단히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주요 역할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중요 역할을 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국방장관을 했는데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얘기는 쏙 뺐어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방혁신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 문 정부 때는 요건 왜 그 프로필에 뺐는지 모르겠어. 그 기자가. 그래서 검색을 해 봤습니다. 나무 위키에서 가져온 건데요. 2019년 군 형법상
정치 관여 협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다. 근데 구속하지는 않았다. 2020년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에서 직권남용 협의가 일부 무죄로 판단해서 뭐 2년 6개월이 2년 4개월로 선고받았다. 뭐 그래도 계속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치관여 혐의로. 그리고 2022년 10월 27일에는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중 일부 무죄 취소로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다시 되돌려 버렸다. 다시 심사를 해봐. 이런 얘기고 2023년 7월 7일에 형사거복 형사 1, 2부 김우진, 마용주, 한창원 부장판사가 주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8월 18일 날 결론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런 것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 오랜 그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뭔가 그 무슨 정치 관여해가지고 무슨 여론 조작이니 뭐 이런 거로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딴 건 아니라고 봐요.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말기 때 인수인계를 그 신정권한테 제대로 안 하면서 사드 배치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거에 믿게 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찍혀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거로 해서 계속 문재인 정부 때 고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윤 정부에 와서 이제 풀어준 것 같아요. 정치적인 희생이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네요. 지속 가능 항공유 SAF 요런 거 나오면 또 이 뭐의 약자야 그랬더니 Sustainable Aviation Fu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비즈와치에서 보도를 했는데 자관 이게 이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량을 50% 이상 줄일 수 있는 거를 하면은 갤런당 최대 1.75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폐식용유, 동물성 지방 주원료로 해서 탄소 배출 80% 감소 효과가 있다. 항공 분야 탄소화 유일 해법이고 2027년 28조 전망이다. 그래서 그 수요 전망이 2025년에 억톤이면 80억 톤, 나중에 그 4,490억 톤으로 이게 그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25일 날그 일 뉴스를 발행했는데 이 뉴스를 오늘 아침 6시에 주요국 정책 지원책 강화하는데 한국 이제 첫 단추 법안 개정 후에도 과제 산정 인센티브 동반될 필요 해가지고 현재 주요국 지속가능 항공료 정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이 느려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 반도체 투자액 50% 지원, 한국 15% 세액 공제분. 홍석호 기자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역습상 시리즈로 나갈 모양인데 해외 기업 투자 파격 인센티브, 대만 TSMC 등 글로벌 기업 1회 공장, 한국 현금 지원 없어 미 마이크론 투자금 30% 지원받아 원가 경쟁력 7% 높아져. 이런 그 중간 제목들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일본은 최대 50% 지원한다. 그 다음에 일본형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해서 3년대 생산성 10% 이상 올리면은 세액공제 10% 해주겠다. 그래서 근데 한국은 세액공제 대기업은 8에서 15% 정도 세액공제 요거 가지고는 이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많이들 공장들을 지고 있는데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구마모도 이거죠. TSMC. 마이크론은 이 미국 거죠. 그 저기 히로시마에 짓고 있고 키옥시아는 미에라는 데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가나가와라는 데에서 하고 있고 후공정 뭐 이런 거 PSMC 대만이라는 데가 또 미야기라는 데 하고 있고
홋카이도 치토스에는 이 레피더스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일본 자체에서 하는데 엄청 큰 이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뉴스로 보면은 다른 뉴스가 아니고 그 계속된 뉴스인데요. 일본 보조금으로 TSMC 11조 원 투자 유치, 10년 내 한국 추월 우려, 이렇게 나와 있고요. TSMC 11조 투자에 4조 돌려받아 구마모토 1공장 이어 2상 공장 검토. 1. 30년 만에 반도체 부활 신호탄. 인건비 부담도 2006년보다 낮아져. 앵화 약세나 뭐 이런 등등 뭐 해가지고 물가가 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상당히 낮다. 그리고 일본은 소부장이 강하다 하는 것을 이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점유율을 자기네들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로금리 덕에 부채 부담이 덜하고 앵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덩달아 확보할 수 있다. 그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세계 어느 곳보다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노조 리스크가 적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요 노조 리스크가 적다. 이게 또 중요한 얘기겠네요. 자, 이거를 제가 왜 편집했는지 모르지만 아내 넷, 자녀 셋, 여친 둘, 일, 백수 남편, 한집 동거 화재, 파이낸셜 뉴스에서 있는데, 잠깐 뭐 남자는 백수인데 여자들이 돈을 벌어서 첫 부인이 요 첫 부인인데 애를 둘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안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인이 5개월 된 아기를 낳고 있고, 두 번째 부인한테는 아기가 없고, 네 번째 부인은 어, 동거는 안 해요. 이거 세 여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고, 네 번째 부인은 뭐 따로 어디 있는 모양인데, 참 기발하다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러면 몇 명이야? 여친 둘까지 하면은 아내 넷, 여섯인데, 현재는 세 명 낳았어요. 6명의 여자한테.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까? 일본? 안 될 것 같아. 인구 감소하는 데 기여를 하지.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조금 그 부인들이 첫 부인 약간 정도 빼놓고는 다 좀 그렇게 잘생긴 얼굴 같진 않습니다. 2024년 선거에 AI가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줄리아 뮬러 더 힐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및 오디오를 생성하고 심지어 딥페이크 비디오를 구축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인 AI는 이미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잘못된 정보를 부채질하고 국가 선거 시스템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의 보도 내용입니다. 2016년이나 2022년에 소셜 미디어 선거였던 것처럼 이제는 2024년은 인공지능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두 사회로서 이것이 우리의 정치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배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뭔가 좀 우려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슈니드먼이라는 그런 전문가가 있는데, 선거관리 공무원들이 권위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직접 어떤 정보가 오가고 있으며 무엇이 가짜일 수 있는지 언론인과 대중들에게 나타나기 위해 점점 더 디지털 서명을 채택하기를 바란다. 디지털 서명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진짜 이 디지털 화면에 우리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인 들어가는 거. 신용카드 쓰더라도 자기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인이 있는 것만 인정하는 거.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방적 버전이다.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전통으로 돌아가자. 개표에 대해서는
찍을 때까지는 어떻게 AI가 뭐 어떻게 영향을 주든지 그건 모르겠고, 선관위 내년 총선 전수 수개표 등 유관 심사 강화 도입 검토. 서울 뉴스 1에서 노선은 기자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했습니다. 전자개표 뒤 사람이 전수 수개표로 한 번 더 검사, 부정투표 의혹 원천 차단 나서, 또 사설로 수개표 도입 등으로 부정선거 의혹 원천 차단하라. 아시아투데이에서 이거는 12월 10일 날 일제히 사설로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등에서 그 고집스럽게 수개표를 고수하지 않냐. 그래서 부정선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문제는 한국의 전자개표기를 사간 키르기스탄, 이라크, 콩고 등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나라들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졌다는 점도 상기해야 된다. 한국산 이 개표기를 사가면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갔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도 이게 아마 확실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총선부터 전수수개표 도입 곧 발표한다. 조곤영 사지영 기자가 12월 오늘 06시 새벽에, 기자들은 잠도 안 자는지 몰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원천 차단, 투표함 용지 공무원에는 접근권, 뭐 관련 무슨 예행 연습, 시뮬레이션 연습하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제가 뭐 꼭 시사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스루프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갈등 문제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거를 이용하려고 계속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사 문제도 원인과 결과 논리로 뭔가 계속해서 진화시킬 수 있도록 편집을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번 슬퍼타임즈의 자료로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셋째 단계를 매우 중시합니다. 원인 결과만 따지는 게 아니고 결과를 보고서 원인을 가정하고, 그 원인을 가정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내는, 그렇게 해가지고 시사 문제를 상관관계 발언해가지고 인신공격이나 인격 모독적인 공격을 받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좀 이 시사 문제도 좀 진화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희망사항으로 이 자료들은 남겨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